그래서 불교가 쫙 중국에 일세에 퍼져버리게 돼요. 그때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구마라집입니다. 자가 나오자마자 천재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도 알고 나중에 인도로 유학 가요. 자기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도에 탁 유학 가고. 가지고 인도에서도 이름이 날리고 중국 쪽으로까지 이름이 날리고.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해요.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옵시다. 그러면 장안불교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당시에는 체계가 안 섰어요. 이제 스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절도 많이 늘어났는데 체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야. 한국 불교에서 저렇게 체계를 세운 스님이 자장률사예요. 자장률사. 그래서 계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해서 스님들을 갈래를 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고승이 한 명이 오면 문화가 확 올라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 인도 문화가 쫙 올라가면 그게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전진의 부견이 그러면 군대를 해서 중앙아시아를 갑시다. 누구를 보내냐면 장군, 여광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빼서 구마라집 나라를 쳐요. 그래서 구마라집 조국이 망합니다. 여기서부터 구마라집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돼요. 왜? 아이러니하게도 전진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광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동네에서 자기가 눌러 앉아가지고 양나라를 만들어요. 내가 왕이야 이렇게. 여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마라집 인생이 하루아침에 막 개고생하는 인생으로. 그 개고생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왜? 저 사람이 귀족이었는데 사람들의 아픔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데 이제 아픔을 알게 되는 거야. 최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복잡한 사연들이 있다. 전진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들어섰는지 아세요? 전진이 망하고 후진이 들어섰어요. 아 진짜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전환 후환하듯이 전진 후진이요. 후진이 들었어. 후진을 만든 사람이 요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흥의 후진. 요흥이 후진을 만들어 놓고 문화를 번성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니까 또 구마라집이 필요한 거예요. 구마라집 한 사람을 놓고 또 전쟁이 벌어져. 이게 진귀하다고. 여광이 이때 절단납니다. 그리고 나서 구마라집이 드디어 후진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또 칙사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이 뭘 하냐면 그 당시 불교를 이렇게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 작업이 경전 번역, 그 다음에 그 체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역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한다는 걸 표준을 정하고 어떻게 승려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종단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안 돼요. 뭐냐면 사리자, 사리불, 사리푸트라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의 용어만 있으면 돼. 하나의 용어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단 차원에서 어떤 표준을 제시해 줘야 돼. 굳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다양한 이름들을 알아갈 필요가 없어. 하나를 지시하는 거는 하나만 지시하면 돼. 근데 왜 그러면 옛날에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를 사람마다 번역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승단의 기준도 세워. 그래서 구마라집 밑에 제자가 3,000명이나 있고 구마라집은 번역할 때 제자들하고 통강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방 안에서 자기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면서 번역해. 그래서 언제나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구마라집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마라집은 나중에 이 요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파괴한 거 성인의 씨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첩도 드려줘.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다.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자식이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구마라집은 아무튼 자기가 파괴인으로서 스님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역경장에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의 행실을 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그 부처님의 법만 봐라. 진리만 봐라. 이렇게 첫 마디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대. 경전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시대에 획을 긋는 일들을 해내는데 그때 이제 번역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모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구마라집 번역본이 있으면
구마라집 번역본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구마라집은 상층에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층도 겪어보면서 뭐가 문제점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시대 민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마라집에 의해서 안정되기 시작한 불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여명을 열었던 건 불도집, 그 판을 딱 정비해서 깔아주는 건 구마라집. 그리고 이러한 구마라집의 역할 뒤로 현장과 그 다음에 종파불교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화엄종, 천태종, 선종 이런 것들. 근데 구마라집 스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그게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자기가 파괴인으로 산다는 게 평생 컴플렉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 화장을 해요. 화장을 했을 때 내가 설한 경전에 오류가 없다면 내 혀는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딴 건 몰라도 혀는 안 탈 거다.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더니 혀만 남았대. 신기하기도 한데 되게 무서워. 사리를 수습해야지 이러고 했더니 섬뜩하지 않아요? 그 혀탑이 있어요. 혀를 모신 부도탑이 장안 초당사에 있어요. 지금도 초당사에 아주 대단한 부도탑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구마라집 혀탑이에요. 혀탑.